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밀러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심장, 뮌헨에서 태어나 자란 45살의 자동차 엔진 공학 엔지니어죠. 독일인들에게 오르드눅 무스자인, 자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이라는 철칙이 뼈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일상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 계측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인 B사에서 차세대 엔진 효율을 담당하는 수석 엔지니어로 20년을 일했습니다. 뮌헨 외곽에 위치한 제 저택은 붉은 벽돌과 정교한 정원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독일 중산층이 꿈꾸는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었죠.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 갓 구운 호밀빵과 커피를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아우토반을 달려 출근하며 매뉴얼에 따라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삶. 저에게 독일은 세상에서 가장 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고 유럽 밖의 세상은 그저 우리의 기술을 뒤쫓아오는 추격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진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 지사의 생산 공정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으니 시스템 전문가인 저를 2년간 파견 보내겠다는 결정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 기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은 그저 가성비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의 깊이보다는 속도에 집착하고 철저한 검증보다는 일단 해보고 수정하는 식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라 생각했죠. 엔지니어로서 그런 문화는 독약과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어떻게 높게 올라갈 수 있겠어?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행이 제 커리어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은 더욱 완강하셨습니다. 루카스,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 아니니 치안도 불안하고 인프라도 독일만 못할 텐데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러 가니? 부모님의 걱정은 제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 독일의 완벽한 시스템을 그리워하게 될 저 자신을 위해 500페이지가 넘는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스스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파견을 앞두고 저는 뮌헨의 저택을 임대 내놓고 제가 아끼던 클래식 카드를 차고에 봉인했습니다. 연봉의 30%가 넘는 파견 수당과 각종 혜택이 주어졌지만 제 마음은 단 1%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2년만 버티고 돌아오자. 그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증명해주고 오자는 오기가 생겼죠. 친구들과의 송별회에서 저는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정신이 무엇인지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오겠네. 아마 1년도 안 되어서 나를 독일로 다시 보내달라고 빌게 될걸.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제가 신봉하던 독일의 전통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낡고 비효율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기본기 없다고 무시했던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미래의 표준을 만들고 있었는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제 인생이 180도 뒤집힐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은 지나치게 화려했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경보하듯 걷고 있었죠. 역시 거칠애에만 치중하고 여유가 없는 나라군. 저는 제 매뉴얼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속도에 휘말리지 말자. 나는 독일의 엔지니어니까.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을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사는 삭막한 공동주택의 이미지였습니다. 세상에, 수석 엔지니어인 나를 이런 닭장 같은 곳에 살게 하겠다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독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45년 인생의 가치관은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뮌헨의 저택에서 누렸던 그 어떤 첨단 시스템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인간 중심적이며 더 경이로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우면서도 가장 찬란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업무 시작 전 외국인 등록과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거주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과 수십 장의 서류, 그리고 강철 같은 인내심이 필요한 행정 전쟁과 같습니다. 저는 전날 밤 제가 직접 만든 500페이지 분량의 한국 파견 대처 매뉴얼 중 행정 절차 섹션을 수십 번 정독했습니다. 여권 사본 5장, 거주 확인서, 고용 계약서, 독일에서 공증받아온 각종 증명서들을 담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관공서에서 다 보내겠군.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하면 어쩌지? 서류 하나가 부족하다고 다시 오라고 하면 내 전체 스케줄이 꼬일 텐데. 독일 엔지니어로서 저에게 시간 오차는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제 손목 시계는 정확히 오전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관공서 문이 열리기 10분 전, 저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왜 이토록 긴장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는 테르민이라는 무시무시한 문화가 있습니다. 관공서나 은행, 심지어 치과에 가려 해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외국인 관청의 경우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수백 번 새로 고침해도 예약 가능 시간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뜨기 일쑤입니다. 운 좋게 한 달 뒤에 예약을 잡는다 해도 당일 관공서에 가면 차가운 표정의 공무원이 서류 한 장의 오타를 지적하며 다시 예약하고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들에게 시민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규칙을 준수해야 할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먼지가 쌓인 종이, 서류 뭉치, 삐걱거리는 팩스 소리, 그리고 내 담당이 아니니 옆 창구로 가세요라는 무책임한 말들. 이것이 제가 평생 겪어온 선진국 독일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라는 독일보다 IT 기술은 앞서지만 행정체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거라 믿었던 나라에서 제가 느낀 공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시 정각, 숙소 근처의 주민센터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제 상식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독일의 어둡고 삭막한 관공서와는 달리 이곳은 밝은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심지어 은은한 커피 향까지 감돌고 있었습니다. 더 기괴했던 것은 입구에 놓인 작은 기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대신 그 기계에서 종이 한 장을 뽑더니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더군요. 번호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작동하는 모습은 생소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 앞에는 대기 인원이 3명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두꺼운 매뉴얼을 꺼내 읽으며 최소 2시간의 대기 시간을 견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5분 뒤 딩동 소리와 함께 제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네, 벌써요? 저는 당황해서 서류 가방을 챙겨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공무원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연습해온 서툰 한국어로 말했죠. 거주지 신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공증 서류와 계약서 다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 서류 뭉치를 보고 살짝 당황한 듯 하더니 여권만 한 장 복사하고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여기 집 계약서랑 제 고용주 확인서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합니까? 공무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전산에 다 연동되어 있어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치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독일 엔지니어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확인서 받으세요. 제가 창구에 앉은 지 정확히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저 집에 가도 됩니까? 다시 안 와도 돼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은행 가시면 바로 계좌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3번은 방문하고 20장의 서류에 서명하고 2주를 기다려야 우편으로 날아올 결과물이 단 10분 만에 제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법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온 저는 홀린 듯 옆 건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은 관공서보다 더한 고역입니다. 계좌를 신청하면 일주일 뒤에 카드가 오고 또 일주일 뒤에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지만 그동안 고객은 자신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은 제 상상을 한 번 더 초월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서류를 봤더니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 대신 전자펜으로 몇 번 서명하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카드 바로 발급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3분 뒤 직원은 기계에서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체크카드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시면 이체도 바로 되고요. 저는 카드를 만져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카드가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제 손목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모든 행정 업무가 끝난 것입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제 묵직한 가죽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밤새도록 준비한 대처 매뉴얼과 수십 장의 불필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다. 한국은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떠들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독일의 신중함은 사실 나태함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빠름은 사실 극강의 효율을 가진 고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 전체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의 귀중한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해둔 거대한 최첨단 엔진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정성스럽게 작성했던 500페이지 매뉴얼 중 행정 파트를 찢어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유연한 혁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행정의 속도보다 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곧이어 겪게 될 한국인들의 기괴한 양심과 치안이었으니까요. 행정 업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저는 한국지사의 본격적인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강남의 한 대형 카페를 찾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저는 가끔 카페에서 업무를 보곤 했지만 그때마다 제 가방끈은 항상 제 발목에 감겨 있거나 의자 다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카페는 소매치기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냥터와 같으니까요. 눈을 1초만 떼도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사이에 가방이 증발하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카페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인 저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류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맥북과 아이패드를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태연하게 주문을 하러 가거나 심지어 카페 밖으로 전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테이블에는 명품 지갑과 자동차 키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도둑들을 위한 뷔페잖아. 저는 본능적으로 제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우리 회사의 차세대 엔진 설계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제 엔지니어 인생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눈에는 카페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왜 자꾸 내 쪽을 보는 거지? 저 여자는 왜 전화하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야? 독일에서 가져온 제 안전 매뉴얼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카페에 앉은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터졌습니다. 아침에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신호를 보낸 것이죠.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노트북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마우스, 전원 케이블, 외장하드, 그리고 묵직한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고 정리하는 데만 최소 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세팅하는데 또 5분. 무엇보다 제가 이 노른자위 같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를 차지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을 슬쩍 보았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최신형 스마트폰과 에어팟을 테이블에 둔 채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화장실로 향하더군요. 그녀는 가방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그녀의 물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 비싼 물건들에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함정인가? 아니면 한국 경찰이 카페 곳곳에 잠복해 있는 건가? 제 머릿속 회로는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는 대신 얇은 종이 냅킨 한 장을 노트북 위에 살짝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 자리를 잠시 비웠으니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표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 가방은 의자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아우토반을 달리는 엔진처럼 요동쳤습니다. 볼일을 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노트북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도둑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루카스, 이 바보 같은 놈. 한국의 행정 속도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보안을 잊다니. 저는 손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자리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노트북은 제가 덮어둔 냅킨 한 장까지 정확히 그 각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밑에 가방도 테이블 위에 마우스도 단 1mm의 오차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아까 그 여학생도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에어팟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제 테이블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제 볼펜을 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타인의 물건은 훔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주인 있는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엄청난 밀도의 상호 신뢰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CCTV가 많아서일까? 아니면 처벌이 강력해서일까?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CCTV는 독일에도 있고 처벌은 유럽이 더 엄격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유럽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양심이 타인의 시선보다
더 무섭다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퇴근길 택시에 제 지갑과 회사 출입증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죠.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제 독일 신용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다는 것은 기부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운이 좋아야 일주일 뒤에 분실물 센터에서 빈 가방만 찾을 수 있을 뿐이죠. 저는 절망에 빠져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국의 행정도, 카페의 신뢰도 이번엔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10분 뒤 제 업무용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루카스 씨입니까? 아까 내린 손님이죠? 가방 두고 내렸어요.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린 곳에서 꽤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방 속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가방을 건네받으며 저는 사례금을 드리려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에이,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고생하는데 가방 잃어버리면 안 되지. 돈 됐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기사님이 떠난 뒤 저는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50만 원은 단 한 장도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 사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원칙과 매뉴얼 속에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투쟁하며 살아온 저에게 한국인들의 이 무심한 듯 따뜻한 양심은 제 영혼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국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한국 사람들은 다 정직해 보여도 딱 하나는 조심해야 해요. 바로 자전거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자전거요? 노트북과 지갑은 안 훔치는데 왜 자전거를 훔칩니까? 동료는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인들에게 자전거는 공공재 같은 느낌이랄까? 노트북을 훔치는 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길에 세워진 자전거는 왠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 치안의 유일한 버그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엔진에도 작은 결함은 있듯 이 경이로운 신뢰 사회에도 자전거라는 귀여운 버그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한국을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아예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물건을 챙기고 타인을 경계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엔지니어로서 당연한 리스크 관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마음 편히 화장실에 가고 밤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을 이어폰을 꽂은 채 걸어도 두렵지 않은 삶. 타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은 독일의 그 어떤 정밀한 기계로도 측정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높은 GDP나 정교한 자동차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뮌헨의 대저택보다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맥북 한 대가 더 안전한 이 기괴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것이 벌써부터 공포로 다가올 정도로 말이죠. 카페에서의 노트북 사건과 택시 기사님의 양심을 경험하며 제 한국 파견 대처 매뉴얼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완고한 독일인 루카스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죠. 속도와 신뢰는 인정해. 하지만 밤은 달라야 해. 밤은 휴식과 정적의 시간이어야만 해. 독일 뮌헨의 밤은 철저하게 고요합니다. 저녁 8시면 마트에 불이 꺼지고 일요일이면 온 도시가 거대한 무덤처럼 정지하죠. 그것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휴식하는 선진국의 당연한 규칙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밤거리, 자정이 넘어도 대낮처럼 밝은 네온사인과 분주히 움직이는 오토바이들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저건 효율이 아니야. 시스템의 과부하일 뿐이지. 하지만 그날 밤, 제 오만한 이성은 한국의 배달앱이라는 거대한 물류 엔진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새벽 1시까지 보고서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고 잠들었을 시간이지만 제 뱃속은 가차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동료가 알려준 배달앱을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디지털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1시. 독일 같으면 경찰 외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수만 가지의 음식 리스트가 영업 중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은 물론이고 갓 구운 빵과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배달이 가능하다니요. 저는 엔지니어의 본능으로 이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방을 가동하는 인력의 교대 근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된 거지? 라이더들의 동선 최적화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는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마트폰에는 30분 내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확히 24분 뒤 복도에서 경쾌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사라진 뒤였죠. 상자를 열었을 때 풍겨나온 그 매콤하고 고소한 향기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문부터 조리, 배차, 그리고 문 앞 도착까지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실시간 물류 최적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치킨을 베어 물며 매뉴얼에 적었습니다. 관찰 기록 4 한국의 밤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장해 쓰는 마법사들이다.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밤 11시가 넘은 시간, 집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비상 전원을 연결해도 도어락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인 제가 보기에도 이건 명백한 회로 결함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독일식 절망이 회로처럼 그려졌습니다. 테르민을 잡으려면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야겠지. 수리기사는 아마 사흘 뒤에나 올 거야. 오늘은 호텔에서 자야겠군. 저는 체념한 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고, 외국분인데 밤에 고생하시네. 바로 업체 연결해 드릴게요. 30분만 기다려보세요. 30분? 이 밤중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히 25분 뒤에 공구 가방을 든 수리기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도어락을 분해하더니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자 그는 땀을 닦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이신데. 다 됐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떠나기 전 제 신발장에 있던 낡은 문 손잡이까지 슬쩍 보더니 이것도 좀 뻑뻑하네요. 온 김에 기름 좀 쳐드릴게요라며 서비스로 수리해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에서 서비스란 철저하게 계약된 시간과 비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딱딱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는 사람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그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제 경탄은 집 밖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저에게 공포와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독일에서 택배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거나 부재 중일 경우 머나먼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거쳐 찾아와야 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은 가져가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제 한국 아파트 복도에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모니터부터 신선한 고기 세트까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복도에 며칠씩 방치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이것이 한국인들의 안전 불감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불감증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신뢰의 네트워크라는 것을요. 택배 기사님들은 문자 한 통으로 배송 완료를 알리고 주민들은 퇴근 후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상자를 챙겨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상자가 사라졌다는 소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이 견고한 자물쇠를 만드는데 집중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자물쇠가 필요 없는 신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효율성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매료될 무렵, 저는 동네 작은 식당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업무 스트레스로 팔이 저려 어깨를 주무르며 식사하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대뜸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제 앞에 작은 접시 하나를 더 놓으셨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외국 사람이 혼자 밥 먹는데 어디 아픈가 싶어서. 이거 먹고 힘내요. 접시 위에는 메뉴에도 없는 따뜻한 계란말이 한 접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서비스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용역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는 공짜를 넘어선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 불편함을 알아차렸고 대가 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제 차가운 심장의 매뉴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살피는 섬세한 관찰력과 그것을 즉시 해결해 주려는 따뜻한 오지랖이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독일의 시스템은 질서를 위해 인간의 불편함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모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편의점, 새벽에 도착하는 신선한 우유,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집수리,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의 덤한 접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편리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이제 제 매뉴얼에 새로운 장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기술의 끝은 효율이지만 시스템의 완성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그 딱딱한 규칙들 속에 갇혀 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이 다정한 효율성은 이미 제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행복은 곧이어 찾아올 역체감의 시련 앞에서 더 큰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독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의 천국에서 살다 왔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2년은 제 영혼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뮌헨 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반긴 것은 그리운 맥주 향기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정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제 인내심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무원은 제 여권을 한 장 한 장 느릿하게 넘기며 옆 창구 직원과 주말에 본 축구 경기에 대해 만담을 나누고 있었죠. 한국 같으면 이미 짐을 찾고 지하철에 탔을 시간인데 독일은 여전히 20세기 어느 시간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일에 집중해줘.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안 보여.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정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한국의 속도라는 마약에 중독된 저에게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슬로우 모션 영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고문은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인터넷을 신청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는 이사 당일이면 기사님이 오셔서
30분 만에 기가급 인터넷을 뚫어주셨죠. 저는 당연히 독일에서도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독일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담원은 아주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장 빠른 테르민이 3주 뒤 화요일이네요. 3시간이 아닙니다. 3주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주요? 저는 당장 내일부터 재택 근무를 해야 합니다. 더 빨리 안 될까요?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서류 접수하고 기사가 배정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급하시면 시내 도서관 공용 와이파이를 쓰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큰 지옥이었습니다. 독일의 카페 와이파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도 로딩바가 한참을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도 빵빵 터지던 오지 신호가 간절했습니다. 지하철 20m 아래에서도 유튜브를 고화질로 보던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었는지 뮌헨의 디지털 사막에 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일시간이면 끝났을 일인데.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갔을 때도 제 한국병은 도졌습니다. 독일 마트의 계산원은 손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천천히 스캔하며 손님과 오늘 날씨와 마을 뉴스에 대해 정겹게 대화를 나눕니다. 뒤에 10명이 줄을 서 있어도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마트의 계산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F1 경기의 피트스톱 요원들처럼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안녕히 가세요. 단 10초면 끝날 과정이 독일에서는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제 앞에 노부부가 계산원과 휴가 계획에 대해 5분째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제 입에선 본능적으로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빨리빨리 좀 하지. 주변 독일인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게 독일의 여유지라며 함께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여유가 타인의 시간을 갈취하는 비효율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한국식 사고방식이 이미 제 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해 독일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저는 제 집 안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여름은 잠깐이다라는 명분 아래 독일인들은 선풍기 한 대의 의지에 더위를 견딥니다. 저는 한국 아파트 천장에 박혀있던 무풍 에어컨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퇴근 10분 전 미리 켜두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숲속의 시원함을 선사하던 그 마법 같은 기계 말입니다. 밤마다 더위에 잠을 설치며 찬물로 샤워를 하던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35도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사는 게 무슨 선진국이야. 이건 고문이야. 부모님은 제 신경질적인 반응에 당황하셨습니다. 루카스, 너 한국 가더니 사람이 너무 예민해졌구나. 예전엔 너도 당연하게 살았잖니? 네, 맞습니다. 예전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준, 더 인간답고 쾌적한 삶의 표준을 경험해버린 이상 과거의 불편함은 더 이상 인내의 대상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일 체류 중 가장 저를 절망하게 만든 사건은 은행 계좌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체크카드가 독일 ATM에서 인식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계좌가 막힌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드릴 테니 일주일 뒤에 그걸 받아서 다시 전화하세요. 전화 한 통, 혹은 스마트폰 앱의 지문 인식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이 우편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일주일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요? 은행 직원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보안 규정입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그 원칙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차갑고 무책임하게 들리던지요. 한국은행에서 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까지 바꿔보려 고민하던 그 젊은 직원의 열정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독일은 원칙을 지키느라 사람을 잃고 있었고 한국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휴가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뮌헨의 넓은 저택, 세계 최고의 직장, 가족들이 있는 이곳에서 저는 끊임없이 화를 내고 불평하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터질 5G 신호, 밤 11시에도 집 앞으로 배달될 신선한 음식들, 아프면 예약 없이 달려가 15분 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 빨리빨리의 배려. 뮌헨의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육체는 독일에서 태어나 45년을 이곳의 질서 속에 살았지만 제 영혼과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한국이라는 최첨단 운영체제에 최적화되어 버렸다는 것을요. 더 이상 독일의 느릿한 시계바늘에 제 삶을 맞추는 것은 저에게 휴식이 아닌 고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히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원칙과 전통을 중시하며 살아오신 완고한 부모님 앞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독일은 여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지만 제가 꿈꾸는 역동적인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그 편리함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저를 숨쉬게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남은 40년을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돌발 선언에 부모님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 속에 담긴 확신과 독일로 돌아온 후 매일같이 화를 내며 야위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하다면 그곳이 내 진짜 집이겠구나. 그 길로 저는 20년간 몸담았던 비사의 사직서를 냈고 뮌헨의 저택을 정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싸며 제가 처음 한국에 갈 때 썼던 그 두꺼운 대처 매뉴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매뉴얼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건 대처가 아니라 동화였으니까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구름 너머로 다시 마주할 그 나라가 그리워 심장이 아우토반을 달리는 엔진처럼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고 입국 게이트를 나설 때였습니다. 훅 끼쳐오는 한국 여름 특유의 습하고 더운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소라면 불쾌하게 느꼈을 그 끈적함이 그날은 신기하게도 저를 꽉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카스, 집에 온 걸 환영해. 공항의 공기가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치 홀린 듯 공항 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시원한 아이스컵을 집어들고 커피를 부었습니다. 얼음이 짤랑거리는 소리, 1분 만에 끝나는 결제, 그리고 점원분의 무심한 듯 친절한 인사까지. 그 사소한 풍경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편의점 아이스 커피의 차가운 전율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 비로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편리함과 정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 이곳에서 제 진짜 인생을 엔지니어링 하겠다고 말이죠. 뮌헨의 저택을 정리하고 평생을 몸담았던 비사를 퇴직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나? 하지만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그 질문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를 반긴 것은 화려한 환영 인파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빨리빨리의 활기였고 밤늦게까지 멈추지 않는 도시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파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한 제 삶의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망한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에 기술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의 화려한 직위는 내려놓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저의 독일식 꼼꼼함에 혀를 내둘렀고 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행력에 매일 감탄했습니다. 루카스님, 이 오차 범위는 독일 기준으로는 탈락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현장에 적용해보고 실시간 데이터로 수정하면 3일이면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방식에 머리를 가로저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유연함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독일의 완벽한 설계와 한국의 빛의 속도를 결합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엔지니어로서 생애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뮌헨의 연구소에서 서류 뭉치에 파묻혀 지내던 시절보다 지금 저는 10년은 더 젊어진 기분입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만났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 민주 씨입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토록 이해하지 못했던 오지랖과 정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가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야외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뮌헨에서 온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해하셨지만 한국의 정갈한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나중에는 루카스, 내가 왜 독일을 버렸는지 이제 알겠다. 여긴 정말 사람 살맛 나는 곳이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뮌헨의 친구들은 저를 루카스가 아닌 한국의 루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제가 처음에 닭장이라 비웃었던 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저에게 감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스마트 요새입니다. 밤 11시에 먹고 싶은 과일을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앱, 버튼 하나로 온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층간 소음마저 배려로 이해하며 인사하는 이웃들이 있는 곳이죠. 저는 서재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가죽 매뉴얼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파견 대처 및 시스템 교정 매뉴얼. 저는 그 제목 위에 굵은 선을 긋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고향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록. 더 이상 이 노트에는 치안을 경계하거나 행정을 불신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근처 맛있는 붕어빵 트럭이 오는 시간, 단지 내 헬스장 이용 꿀팁,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법 같은 따뜻한 일상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저를 짓눌렀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매뉴얼은 한국의 정과 유연함 속에서 비로소 해체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말마다 동네 한의원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 괴상한 약초 냄새와 침술에 겁을 먹었던 제가 이제는 원장님과 어깨, 통증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는 그냥 스트레칭이나 하세요라며 돌려보냈을 통증을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십니다. 루카스 씨, 오늘은 목 뒤가 많이 뭉쳤네.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원장님의 그 한마디는 독일의 그 어떤 정밀, 의료기기보다 제 마음을 더 정확하게 치유해 줍니다.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느끼는 그 개운함은 제가 한국에 살기로 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번 증명해 줍니다. 저렴한 병원비는 덤이고요. 가끔은 제가 독일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저는 이제 뜨끈한 물리치료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미래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병원, 새벽에 도착하는 택배,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안전한 노트북, 그리고 길을 묻는 이방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다정함까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적과도 같은 환경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이 위대한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제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주실 김말이 튀김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